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과 섞이며 배우고 성장했다. 63세까지 일한 엄마 30세에 은퇴한 부자 엄마 부자들은 자녀 교육 이게 달랐다. 무슨 경매요? 제 이름으로 대출이라고요? 30년 설거지로 모은 돈, 아들에게 준 그 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엄마, 도장 찍은 적 없는데 이게 뭐야?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지금 좀 힘들어.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이 망하면 엄마가 또 다 떠안을 것 같아서요. 도윤의 고백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화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너희들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화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벌써 30년째였죠. 작은 원룸의 낡은 이불을 개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김치를 꺼내 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거리엔 새벽 배달 트럭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정화는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한번 폈다 굽혔다 했습니다. 요즘 들어 더 뻣뻣해진 허리가 신경 쓰였지만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오늘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정화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일해온 그 주방은 이제 정화의 몸보다 더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설거지통 앞에 서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고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부어올라도 아무렇지 않게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두 아들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손이기도 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6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하다 빚만 남기고 갔어요. 당시 정화의 나이는 37, 큰아들 준서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도윤은 5살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정화는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정화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어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면 아르바이트로 청소 일도 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올라도 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은 웃었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애썼어요. 엄마, 학원 안 다녀도 돼. 나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중학생이 된 준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준서는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공부를 잘했습니다. 정화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반면 도윤은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죠. 형과는 달리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정화는 두 아들이 너무 달라서 가끔 놀라곤 했지만 그 또한 사랑스러웠어요. 세월이 흘러 준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정화는 처음으로 자신이 해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빚도 거의 다 갚았고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도윤도 고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죠. 정화는 그 무렵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집 한 채 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준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29살의 준서는 직장 동료와 사귀고 있었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정화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화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서는 아직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고 전세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정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심을 했어요. 자신이 살던 작은 전셋집을 팔고 그 돈에 평생 모은 적금을 더해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지만 준서에게는 충분한 신혼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화는 그 집의 명의를 준서 이름으로 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준서는 당황했지만 정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 살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하지만 그 순간 정화는 옆에 서 있던 도윤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23살의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화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도윤아, 너도 나중에 내 차례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준서의 결혼 준비에 바빴거든요. 준서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신부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큰아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정화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도윤은 대학을 졸업해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준서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정화는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정화 씨 맞으십니까? 저는 은행 담당자인데요. 대출 연체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출?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출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명의가 한정화 씨로 되어 있고 이미 6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이대로 가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 경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어느 부동산이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명의자는 한준서 씨고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파트, 준서에게 준 그 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끝에 준서가 받았어요. 엄마, 준서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미안해. 나 지금 좀 힘들어. 정화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준서야,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 투자한 게 잘못됐고 돈이 필요했어. 정화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야? 응. 미안해, 엄마. 엄마 명의로 보증을 서야 했어. 나 혼자 이름으로는 한도가 부족했거든. 정화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럼 엄마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전화 너머로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나중에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은 정신이 없어.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화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명의로 대출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준서가 혹시 자신의 도장을 몰래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위조를 한 걸까요? 정화는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 대출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한 후 서류를 출력해서 건넸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증인이 한정화 씨로 되어 있고요. 서명도 여기 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류에 찍힌 도장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서명은 달랐습니다. 정화의 글씨체가 아니었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흉내낸 것이 분명했어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조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지만 이미 대출이 실행된 지 1년이 넘었고 연체도 6개월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건 결국 준서가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화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너 회사 안 가도 돼? 오늘 반찬했어요. 형한테 전화했더니 이상하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정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언제나 눈치가 빨랐어요. 은행 앞이야. 은평구 쪽. 30분 후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화 앞에 섰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화는 도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 준서와의 통화, 그리고 위조된 서명까지.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 근데 누군가 엄마 이름을 써서 보증을 선 건 분명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형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형수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요, 형수는 아마 모를 거예요. 형이 집안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도윤은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일단 형을 만나야 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준서는 여인 얼굴로 나타났어요. 정화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엄마, 정말 미안해. 준서야, 엄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었어. 성공하면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그러려면 개인 자금을 투자해야 했어. 나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 정화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근데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회사는 책임을 나한테 떠넘겼고 나는 빚만 남았어.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을 위조한 거야? 준서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안 했어. 나는 엄마 이름을 쓴 적 없어. 그럼 누가 한 거야? 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준서와 도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정화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하지만 그 순간 준서가 도윤의 말을 끊었어요. 됐어, 도윤아. 내가 말할 필요 없어. 정화는 두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헤어졌고 정화는 텅 빈 원룸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요. 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화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 멍해졌고 손님이 부르는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주방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화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두 아들 사이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식당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화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가 정식으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였죠.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정화는 휴대전화를 꺼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걸어도 준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이번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 집이 정말로 경매에 넘어갔대. 전화 너머로 도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도윤이 정화의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이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은행 사람은 연체금을 다 갚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돈이 5천만 원이 넘는데.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천만 원. 자신이 1년 동안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형한테는 연락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그럴 줄 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도윤아, 너 형한테 뭔가 화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형이 그 대출 받을 때 저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도움? 형이 엄마 명의로 보증을 서야 하는데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행세를 하라고 했어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는 거절했어요, 엄마. 그런 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형이 계속 애원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나중에 꼭 갚을 거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를 속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그 이후로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엄마 그럼 형은 어떻게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걸까요? 제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정화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흉내내고 전화까지 받았다는 건데 그게 대체 누구일까요? 형수가 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는 엄마랑 전혀 안 비슷하잖아.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본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에요. 받아봐.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형.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어요. 도윤아, 너 엄마랑 같이 있지? 엄마 바꿔줘. 도윤은 정화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준서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모든 걸 말할게요.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엄마 명의로 대출받을 때요, 사실은요.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대출 상담사를 매수했어요. 그 사람이 엄마 전화 대신 받아준 거예요. 서류도 그 사람이 처리해줬고요.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저는 정말 그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게 틀어졌어요.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절박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어요. 준서야, 엄마한테 왜 얘기하지 않았어?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엄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알아서 하고 싶었어요. 정화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를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도윤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잘못한 거예요.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정화는 도윤의 목소리에서 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도윤도 준서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화는 준서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정화가 사준 그 집 앞에서 만났어요. 준서는 여인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들어가자. 아니에요, 엄마. 여기서 얘기해요.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이 집도 못 지킬 것 같아요. 알아. 경매 통지서 받았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있어주면 돼. 집은 다시 구하면 돼. 준서는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왜 항상 그래요? 왜 항상 저한테만 다 퍼주는 거예요?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윤이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늘 저만 챙기잖아요. 집도 저한테 주고 학원비도 저한테만 많이 쓰고.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그만해.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엄마는 형만 사랑한 게 아니야. 나도 사랑했어. 단지 형이 형이라서 먼저 챙긴 것뿐이야. 준서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화나지 않아? 화났지. 많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화난 건 아니야. 형한테 화가 난 거야. 준서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두 형제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정화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형, 나도 알아.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형은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화는 두 아들 사이에 서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형이 대학 갈 때 나는 중학생이었어. 엄마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거 봤어. 형 학원비 벌려고 청소일까지 하는 거 다 알았어. 근데 나는 학원 한 번 다니고 싶다는 말도 못했어.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아, 나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형은 몰랐겠지. 형은 늘 형 일만 생각했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랐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근데 형이 결혼할 때 엄마가 집을 사준 거 알지? 그날 나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형한테 준 거잖아.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어. 형이 형이니까 먼저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형은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엄마 명의까지 위조해서.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도윤아, 진정해. 형도 잘못을 알고 있어. 아니에요, 엄마. 형은 진짜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형은 그냥 들킨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말에 준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는 몰라. 형이 괴로워? 형이 괴로운 건 형 잘못이잖아. 왜 엄마까지 끌어들여?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정화는 그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형,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 형은 그 대출금을 정말 사업에만 썼어?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비웃듯이 말했죠. 나도 알아. 형이 주식 투자한 거, 그것도 빚내서 한 거 다 알아.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서야, 그게 정말이야?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부는 그래. 정화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서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했어요. 준서야,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정화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한 정화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아, 이게 뭐야? 2천만 원이나 돼 있어.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거예요. 3년 동안 모았어요.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은 거야? 엄마 드리려고요. 언젠가 엄마가 일 그만두고 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화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 돈 엄마 집 지키는데 써야 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준서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미안해. 형한테 사과받으려고 꺼낸 거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예요. 정화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도윤에게 돌려주었어요.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이건 내 돈이야. 엄마가 받을 수 없어. 엄마, 왜요? 저는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알아. 근데 이 돈은 내가 내 미래를 위해 써야 해.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잖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때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형이 책임질게. 이건 형이 만든 문제니까. 형이 어떻게 책임져? 형한테 돈 있어?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죠. 형은 이제 뭘 해도 늦었어.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엄마 명의의 빚까지 생겼어. 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뭔가 해야 해. 준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정화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정화는 혼자 경매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찰 전에 채무를 전액 변제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원금과 이자, 연체료 포함해서 5,500만 원입니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화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준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경매 입찰일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주 후였죠. 정화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경매 입찰일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정화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멍해졌고 손님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화를 불렀어요. 정화 씨, 며칠 쉬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해야 해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혼자 원룸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준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너무 커 보이는 책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도윤이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찍은 사진. 넘어질까봐 뒤에서 잡아주던 정화의 손이 사진 끝에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준서였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에 보자. 다음 날 오후 정화는 준서와 약속한 카페에 갔습니다. 준서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정화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요. 정화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죠. 정화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야? 제가 집을 팔았어요. 그 아파트요. 뭐라고? 경매로 넘어간 집을 어떻게 팔아? 정확히는 낙찰자한테 미리 연락해서 협상했어요. 경매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조건으로요.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은 거야? 3천만 원이요. 빚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에요. 준서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엄마한테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넌 이제 어디서 살 거야? 처갓집에 잠깐 들어갈 거예요.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왜? 이 상황에서 회사 다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회사는 내 미래인데. 아니에요, 엄마. 전 이미 미래를 망쳤어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후련해요.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화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화는 그게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엄마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준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엄마한테만 기댔어요. 엄마가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엄마는 내가 의지해줘서 좋았어.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도윤이한테는 미안했어요. 형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도윤이가 3년 동안 모은 돈 통장 보여줬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동생은 엄마를 위해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엄마를 이용했으니까요. 정화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잘못을 깨달은 게 중요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정화는 도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도윤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사흘 후 세 사람은 다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정화가 사는 원룸이었어요. 앉아라, 둘 다. 정화는 아들들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준서와 도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정화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들은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희 둘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것 같아. 엄마 아니에요.
준서와 도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정화는 손을 들어 아들들을 제지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준서한테만 집을 사준 것도, 도윤이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도 다 엄마 잘못이야.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도윤이 먼저 일어나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삐뚤어져 있었어요. 형을 질투했어요. 준서도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도윤아, 형이 미안해. 형이 너무 이기적이었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한참 후 정화는 두 아들을 떼어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집은 없어도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야.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경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두려고. 어차피 막을 방법도 없잖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 법원에 가볼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도윤아, 괜찮아. 이미 포기했어. 아니에요, 엄마.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고 싶어요. 정화는 아들의 단단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자라 있었어요. 정화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법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찰일이 이틀 후인데 지금 맡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 전액을 변제하시면 가능하지만 도윤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인데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5,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500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도윤은 법원을 나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죠? 저는 준서 씨 친구인데요. 도윤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서의 친구라니 도윤은 형의 친구들을 거의 알지 못했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준서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윤은 의아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부동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경매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으세요? 도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든 갈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맞아주었습니다. 도윤 씨 맞죠?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준서 형이랑 대학 동기예요. 안녕하세요. 도윤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어머님 집 경매 정보가 있어요. 감정가는 2억 3천만 원인데 최저 입찰가는 1억 원 정도 되겠네요. 도윤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아는 투자자분이 계세요. 경매 물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투자자요? 네. 그분이 낙찰을 받으신 후에 도윤 씨 가족분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시는 조건으로요.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있겠죠.
이자를 내신다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재매입한다거나.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장 집을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준서 형을 위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주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정화와 준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화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한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만해요.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가 연락했구나. 그 친구한테 내가 부탁했어. 도윤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요? 응. 며칠 전에 태준이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도 도와보겠다고 하더라.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투자자가 동의해야 하니까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틀 후 경매 입찰일이 되었습니다. 정화와 두 아들은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투자자분이 입찰하실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정화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준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됐나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입찰자가 더 높은 금액을 써서 투자자분이 낙찰받지 못했어요.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준서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낙찰자가 누구예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나중에 공개될 거예요. 태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정화에게는 모든 게 어둡게 보였어요. 집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모아 산 그 집을요. 엄마, 제 집에 가서 쉬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집에 갈게.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괜찮다니까. 너희들도 집에 가. 정화는 두 아들을 뿌리치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준서와 도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화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준서와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손에 치킨과 맥주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같이 먹어요. 정화는 아들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왜 왔어?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같이 있어요. 힘든 일은 같이 견뎌야죠. 세 사람은 좁은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웃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넘어진 거.
준서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해서 울었잖아. 맞아요. 근데 엄마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나 안아줬죠. 도윤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기억나. 형이 중학생 때 첫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잖아. 야, 그건 비밀이라고. 준서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엄마는 집이 없어도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준서와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우리한테 있어줘요.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화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정화 씨 맞으십니까? 저는 어제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정화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정화는 준서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오후 2시 그 아파트 앞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낙찰자가 만나자는데 무슨 일일까?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마 명도 일정 같은 거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가요, 엄마.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세 사람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어요. 정화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정화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어제 경매에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준서와 도윤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신 건가요? 박성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 근처 카페로 갈까요?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자 박성호가 입을 열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준서 씨를 알고 있습니다. 정화와 두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사업 실패로 거리에서 노숙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준서 씨가 저를 도와주셨죠. 준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혹시 그때 그 아저씨? 맞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예요. 박성우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준서 씨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주시고 찜질방 비용도 주셨죠. 돈도 돈이지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작은 도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성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친구에게 연락해서 일자리를 얻었고 몇 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서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이 경매로 나온 걸 아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성우는 미소 지었어요. 우연히 경매 목록을 보다가 준서 씨 이름을 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박성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준서 씨 가족이 이 집을 잃지 않도록요.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집을 한정화 씨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성우는 서류를 정화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증여 계약서입니다. 제가 이 집을 한정화 씨께 무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한정화 씨, 저는 준서 씨한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박성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준서 씨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세상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제 목숨의 은인입니다.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대부분은 외면하죠. 근데 준서 씨는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박성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정화 쪽으로 밀었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정화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준서 씨 같은 아들을 키우신 어머님이시니까요. 박성호의 말에 정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와 도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시면 도와주세요. 준서 씨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요. 그게 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정화는 다시 그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낡은 열쇠였지만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준서와 도윤이 함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정화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현관이 보였어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네.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와 도윤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엄마, 이제 이 집에서 같이 살아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여전히 내 집이야. 너희 부부가 살아야지. 아니에요, 엄마.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살고 싶어요.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같이 살래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랑 사는 게 좋아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효자들이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가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닙니다. 한정화 씨.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준서 씨한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요. 앞으로 저희도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선한 일은 돌고 돈다는 것을요. 준서가 심은 작은 씨앗이 결국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정화는 식당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주방장은 아쉬워했지만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아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일한 시간이 행복했어요. 정아는 마지막 날 식당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어요.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오후에 집에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쉴 수 있겠네. 정아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서와 도윤이 함께 저녁을 차렸습니다. 준서의 아내 수진도 합류했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희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엄마, 앞으로 저희가 자주 해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아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힘든 시기에도 옆에 있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정아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험난한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함께 이겨냈어요. 그리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아파트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정아는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돌보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엄마, 커피 드릴게요. 도윤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몇 달 전부터 이 집에서 정아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준서는 수진과 함께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지만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너 회사 안 가도 돼? 오늘 재택근무예요. 엄마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요. 정아는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도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형과의 갈등이 풀리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아는 아들의 그 미소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생각했어요. 오후쯤 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서와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아. 왜 이런 걸 또 사왔어? 제철 과일이라 맛있을 것 같아서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과일을 깎아주었고 정아는 차를 내왔어요. 준서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새 일 시작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작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노숙인들 자립을 돕는 곳이에요. 정아는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호 씨가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급여는 예전 회사보다 적지만 훨씬 보람 있어요.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정아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는 정말 기쁘다.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형, 나도 주말마다 봉사활동 나가기로 했어. 형이랑 같이 할까? 그래, 좋지. 같이 하자. 두 형제는 서로 웃으며 손을 마주쳤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원망하던 두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졌어요. 정말이야? 정화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2달 됐어요. 어머, 우리 수진이. 축하해. 정말 축하해. 정화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형과 형수를 축하했어요. 형, 형수님 축하드려요. 삼촌 될 준비해야겠네요. 도윤아, 고마워. 내가 좋은 삼촌이 될 거야. 준서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4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기 이름을 짓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정화는 박성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정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들으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운영하는 센터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센터요? 네, 노숙인 자립 지원 센터예요. 준서 씨도 여기서 일하고 있고요. 정화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도윤과 함께 센터를 방문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박성우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둘러보시죠. 박성우는 센터 안을 안내했습니다. 식당, 샤워실,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직업 교육을 받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숙인분들이 기술을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해요. 준서 씨가 상담을 담당하고 있죠. 정화는 한쪽 방에서 상담하고 있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정화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성호 씨,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박성호는 정화를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이었어요. 사실 제가 한정아 씨를 모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줄 분이 필요한데 한정아 씨가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정아 씨는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날부터 정화는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노숙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정화는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화라고 해요. 할머니는 정화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2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잃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거리를 떠돌다가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정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 씨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잘 곳도 있으니까요. 순자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화 씨는 따뜻하네요. 손도 따뜻하고 말도 따뜻해요.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 후로 정화는 순자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2사람은 친구가 되었어요. 정화는 순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2 아들을 키운 이야기, 집을 잃고 다시 찾은 이야기까지요. 정화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거요. 정화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화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준서, 수진, 도윤, 그리고 박성우까지 함께 했어요.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엄마, 기분 어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정화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5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싱싱한 회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박성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준서 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은혜는 잊을 수 없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한정아 씨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준서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고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화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험난한 시간을 함께 견뎠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어요. 상실 속에서 회복을 배웠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엄마, 내년에는 아기도 태어날 거예요. 우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준서의 말에 정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